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역사 과목의 내신을 대비해서 문제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지난 시간에는 큰 일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대단한 마무리 문제를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제1단원의 시험 대비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쪽지 시험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풀어볼 시험 대비 문제는요. 앞전에서 봤던 대단한 마무리 문제보다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쪽지 시험 1번입니다. 역사가가 연구하여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는 재료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는 재료. 바로 이걸 줄이면 사료입니다. 사료. 네. 더 읽어보면요. 이 사료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물, 유물, 유적, 설화 등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 네. 과거의 흔적을 이르는 말 앞에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재료. 사료인데요. 이게 또 어렵게 시험을 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유적 같은 걸 보여주고서 이것이 사료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2번입니다. 집게, 글게, 주먹도끼 등 다양한 쓰임이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시대, 처음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서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인류가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식량을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나타난 생활 방식의 변화, 즉 식량을 직접 생산하게 된다는 말은 농사도 짓고 농경도 하고 가축도 길렀다는 얘기죠. 목축 이렇게 직접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온 용어를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러죠. 신석기 혁명. 그 다음 4번입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갑니다. 수메르인이 이렇게 답이 이건 이미 나왔네요. 네, 수메르인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바로 그 사이에 비옥관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죠. 비옥관 평야지대에 정착해 건설한 문명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 5번입니다. 네, 나일강 유역에서 나일강 하면 역시 이집트 문명인데요. 네, 이집트 문명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이집트 문명에서 왕을 불렀던 칭호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 네.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면서 이제 정치와 제사를 같이 주관했던 역시 신권 정치라고 말해지죠. 네, 이집트. 그다음 6번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성기를 이룩한 왕은 자 벌써 서아시아를 통일한 나라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성기를 이룩한 왕은 바로 다자로 시작되는 왕 다리우스 1세죠. 다리우스 1세. 그다음 7번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벌써 세월이 흘러서 기원 후로 넘어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국교로 삼은 종교. 국교로 삼은 종교 바로 조로아스터교가 되겠죠. 너무 이게 오른쪽 괄호가 길어가지고 바로 옆에다 쓰겠습니다. 네, 조로아스터교. 근데 이 주의할 점은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때는 바로 앞에 봤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창시가 되었지만 이게 정식으로 국교로 삼았던 나라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왕이 수도와 주변 지역을 직접 통치합니다. 직접 통치하고 지방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아 다스리기 위한 주나라의 제도입니다. 제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봉건제죠. 봉건제. 네. 봉건제인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이게 군현제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군현제 같은 경우는 군하고 현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왕이 지방관을 관리를 파견하죠. 근데 그런 관리를 파견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수도와 주변 지역을 직접 통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현제와는 다릅니다. 네, 이게 군현제와는 다릅니다. 네, 군현제는 군과 현에 왕이 지방관을 파견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제후 얘기 나오면 주나라의 봉건제고요. 그다음 9번입니다. 중국에서 제자백가가 등장한 시대에 바로 춘추 전국시대죠.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왕의 칭호로서 황제라는 용어가 등장한 나라는 바로 진나라죠. 그래서 진시 황제고요. 11번.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중앙아시아와 베트남 북부까지, 중앙아시아와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넓히고, 특히 여기 핵심이 되는 사람이 나와 있네요.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던 한나라의 황제는 한나라의 7대 황제 무제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전한이 망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는 중심 도시와 주변 농촌으로 구성된 그리스의 도시 국가. 이거는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리스 특유한 형태의 도시국가를 부르는 명칭을 묻는 거지. 이걸 갖다가 구체적인 도시국가의 이름 아테네냐 스파르타냐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리스 도시국가의 명칭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불렸습니다. 폴리스. 13번입니다. 네, 아테네에서 이제 그 중에 폴리스 중에 이제 하나의 가장
유명한 폴리스가 아테네였죠. 아테네에서 추첨에 의한 관리 선발 등을 통해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 정치를 정착시킨 인물. 자, 일단 추첨 얘기 나오고 또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 정치 정착하면은 바로 아테네에서 유명한 세 명의 정치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죠. 바로 페리클레스 시대가 되겠습니다. 페리클레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동방원정 나왔습니다. 동방원정 하면 이제 딱 알렉산드로스 딱 반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방원정을 통해 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 왕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 그 다음에 네, 주기시작 마지막입니다. 313년 기원 후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입니다. 공인.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은 게 아니고 공인한 로마의 황제는 바로 콘스탄티누스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 공인했고요. 이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은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가겠습니다. 학교 시험 만점 문제입니다. 네, 학교 시험 만점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나 도구가 처음 사용된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입니다. 항상 이런 도구 얘기 나오면 처음이라는 얘기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딱 봐도 조조합한 뗀석기죠. 네, 뗀석기니까 당연히 가는 구석기 시대를 말하는 걸 거고 딱 나는 바로 곡식을 저장한 토기죠. 네, 토기니까 이건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구석기 시대, 나는 신석기 시대 각각 짝을 잘 지은 선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1번 가. 구석기 시대가요. 농경과 목축으로 식량 생산했으니까 아까 쪽지 시험 봤지만 농경과 목축으로 식량 생산해서 이런 큰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거 보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랬죠. 네, 이건 나에 해당되는 거지 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뽑아 옷을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가락바퀴 얘기 나오고 옷 얘기 나오면 이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고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과연 신석기 시대가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근들에 거주했습니까? 아니죠. 움집이죠. 움집. 이건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근들에 거주한 건 가죠. 구석기 시대고요. 그럼 4번입니다. 신석기 시대가 청동제 무기. 아직 청동제 무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신석기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겠죠.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요. 자, 구석기나 신석기나 아직은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평등 사회였죠.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는 청동기 시대 들어와서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네, 답은 그럼 가나 공통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거성 문화입니다. 큰 돌을 세우는 문화죠. 바로 그럼 이 문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딱 그림만 봐도 이 정확한 유물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영국의 스톤헨지죠. 스톤헨지. 바로 신석기 시대의 거성 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스톤헨지. 답은 3번인데 나머지 것들도 이게 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유물 유적인지 구별을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1번 가는요 구석기 시대의 바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거죠. 1번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고 역시 2번도 역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입니다. 라스코 동굴벽화라고 하죠. 네, 지금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답을 고르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라스코 동굴벽화 하면 구석기 시대의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요. 4번은 그 유명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5번은 바로 로마 시대의 유물, 로마 시대 유적 수도교라고 하는 거죠. 수도교. 네. 수도, 즉 물이 흐르는 다리를 아주 사람도 지나갈 수 있게 실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문화는 또 실용적인 문화다. 그렇게 말해지고 있는 또 대표적인 유적이 수도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네, 3번은요, 고난도라고는 딱지가 붙어 있네요. 자,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집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집트는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해 오랜 생활 동안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즉, 나라가 자주 바뀌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입니다. 이유. 자, 그러면요, 딱 1번 보면, 내세적인 종교관. 자, 메소포타미아는 현세 중심,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내세 중시 했으니까, 그럼 이집트는 1번. 그렇게 답을 고르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묻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런 건 바로 답은 2번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적이라서 요새 침입을 많이 받았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집트 지역은 폐쇄적인 지형 조건이기 때문에 별로 여기 바로
위에 바로 그 이유가 있네요. 폐쇄적인 지형 조건이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일본도 내세적인 종교관도 역시 이집트가 맞긴 맞는데, 이건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건 결과죠, 결과. 이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의 이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내세까지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의 경우에는 내세적인 종교관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건 이 오랜 세월 동안 통일 왕조를 유지하게 된 결과 아닌 거죠. 결과 또는 영향, 이유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 자, 정기적 범람도 이것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와 관계가 없죠. 다만 이제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이 원인이 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 이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시기를 알아야 되니까 태양력이 발달하게 됐고, 또 범람을 하게 되어서 이제 나일강이 범람해서 새로운 토지가 생기면 또 그 새로운 토지를 또 구획을 하려면은 측량을 해야 되니까 기하학하고 측량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 이거 나오면 태양력 사용, 기하학, 측량술 발달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 것이지, 오랫동안 통일왕조 유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이제 이집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카스트 제도하면 인도 문명, 특히 아리아인들이 원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카스트제, 계급 신분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리아인들. 그리고 5번 봉건제를 통한 지방 통제, 아까도 쪽지점에서 봤지만 이건 중국 주나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고난도 딱지가 붙어있는 만큼 한번 무조건 이집트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1, 2, 3번 중에 아무거나 찍을 것이 아니고 이 원인과 결과, 영향을 잘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부터 갑니다. 네, 4번, 5번도요, 역시 늘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세계 4대 고대 문명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 지역은요, 바로 나일강 위역 이집트 문명이고요. 그 다음 나 지역은 바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위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고요. 다는 바로 인더스강 위역의, 여기 다 인더스강 위역의 인도 문명이고요. 그리고 라는 바로 황허강 위역의 중국 문명이죠. 그리고 마는 앞전에 대단한 마무리 문제도 나왔지만, 여기가 베트남 쪽인데, 하여튼 4대 고대 문명은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5개 만들어두니까 마 하나 그냥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입니다. 이 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니까, 나 지역이 방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1번, 이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바로 답은 2번이네요. 이거 지구라트. 바로 수메르인들이 만든 신전이죠. 신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나머지도 다 이게 어느 지역의 문화유산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3번은요, 이게 흐릿하긴 한데, 이거 미이라입니다. 미이라. 역시 이집트 문명에서의 문화유산이고요. 4번도 역시 이것도 이집트네요. 사자에서 네, 사자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안내하는 글, 사자에서고요. 그리고 5번, 요거는 또 중국 바로 황하 문명에서 중국 황허강 위역에서 발견된 바로 갑골문이죠. 네, 상나라의 갑골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갑니다. 네, 5번 계속 아까 그 지도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관련된 문명을 지도에서 고르면, 자, 청동기와 상형문자, 청동기와 거의 공통된 고대 문명인데, 여기서 상형문자가 나왔습니다. 자, 상형문자 또는 그림문자라고 하니까 이집트 아니면 중국 일단 해당될 테고요. 또 인도도 역시 그림 문자 썼다고 했죠. 하여튼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강력한 지배자인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 개념 나왔습니다. 이건 이집트 문명이니까요. 그럼 이집트 문명 답은 가번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의 영향으로 해서 기하학이 발달하고 측량속이 발달하고 태양력까지 했는데, 바로 이게 앞전에 그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하고 또 관계가 있겠네요.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 네.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고요. 이집트 문명에서는 1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오른쪽 유물과 관련된 문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이요. 그림 문자가 새겨진 인장이죠. 그림 문자가 새겨진 인장이라고 바로 인도 문명에서 발견된 겁니다. 인도 문명.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인도 문명 하면 아까 전에 봤듯이 아리아인들이 만든 엄격한 신분제, 카스트 제도. 답은 5번입니다. 이 그림이 인도 문명 거라는 걸 알면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고. 자, 하여튼 다시 한번 나머지 선지도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보겠습니다. 각골문 사용한 문명 역시 중국의 상나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숭배, 아직 이 고대 문명 나올 시기에는 그리스도교 생기지도 않았죠. 3번 함무라비부터 만들었다. 요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특히 요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바빌로니아 왕국이고요.
바빌로니아 왕국.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수메르인이 아니고 아모리인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4번 파라오가 정치와 종교 장악했다. 파라오 얘기 나오면 역시 되풀이 되지만 이집트 문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 맞았다. 맞고요. 2번 처음으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였다. 네,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것은 맞는데 처음은 아니죠. 처음으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나라는 아시리아죠. 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아시리아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지 않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왕의 길을 건설해서 교통망 정비했다. 즉 도로 역참제 정비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리우스 1세의 업적이라고 자주 나오는 거죠. 왕의 길, 수도인 수사에서부터 사르디스까지 그렇게 지도에도 왕의 길이라고 표현된 지도가 또 종종 시험에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4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4번도 맞고. 그리고 5번 지방의 감찰관을 파견해 총독을 감시하였다. 그렇죠. 역시 마치 진시 황제가 9년째 시행한 것 같이 총독을 파견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감찰관도 파견했습니다. 이것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 다음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나는 키루스 2세다. 자, 키루스 2세 하면요,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세운 사람입니다. 세우면서 바로 서아시아 지역을 다시 통일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즉, 피정보민들을 가혹하게 통치하지 않고 다 또 특유의 뭐 종교나 문화 같은 거다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죠. 포용 정책, 관용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나오죠. 뭐 결국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바로 키루스의 칙령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서아시아를 통일한 바로 키루스 2세대한 건데 하여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바로 결국 이건 뭐 국어 문제네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정복제 포용 정책 딱 금방 알 수 있죠. 네, 마침 국어 문제 같이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그리스 폴리스들 중에서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과 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전쟁을 벌인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거기서 펠로스 동맹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 3번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는 서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 분열되었고 서로마 제국은 바로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5세기 때 멸망했고 동로마 제국은 계속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4번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 세웠다. 바로 이름 그대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고요. 5번 피정복민에 대한 가혹한 통치자. 이 지문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바로 피정복민에 대해서 가혹한 통치로 반란이 계속된 나라는 아시리아죠. 네, 이렇게 가혹하게 해서 반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아시리아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9번도 고난도를 달고 있긴 합니다만 이 왕조 순서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시기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여기 나왔고요. 이제 반란으로 쇠퇴하다가 멸망했다. 자, 누구한테 아까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했다고 했죠. 알렉산드로스. 자,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사선 왕조 페르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는 바로 파르티아밖에 없죠. 답은 파르티아가 나온 2번이 답이겠네요. 네, 파르티아도 그렇고, 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은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서쪽으로는 로마, 동쪽으로는 중국 한 나라가 있었죠. 네, 이렇게 두 나라 다 중개무역으로 번성했고요. 1번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 이건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해당된 얘기고요. 이 다리우스 1세 포함해서 그 뒤에 왕들도 합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 원정에 나섰습니다만 다 패배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페니키아 얘기 나온 건 이건 4대 고대 문명 얘기 나올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틈새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중해 연안에 페니키아가 나왔고요. 특히 페니키아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표어 문자라는 것이 있었죠. 표어 문자가 이제 이게 그리스로 건너가서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4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다. 이거는 바로 기독교 공인, 크리스토교 공인하는 때 그럴 때 나온 얘기입니다. 크리스토교 공인.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묻는 문제들은 다 기원전이 아니죠. 이게 지역적으로 여기는 이탈리아 지역이고 서아시아 지역하고 일단 지역적으로도 관계도 없습니다. 네, 굳이 시기를 따질 필요도 없겠네요. 네, 그다음에 5번입니다. 물론 당연히 콘스탄티누스가 이 밀라노 칙령을 내린 게 기원 후 313년이니까 네,
일단 시기적으로도 가보다 훨씬 뒤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아시리아가 서아시아 지역 대부분 통일했다. 이거는 아시리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보다 앞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5번도 답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네, 10번 다음 종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때 그림도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죠. 특히 이 유일신 이름 아우라 마즈타라는 유일신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건 조로아스터교죠. 그럼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걸 찾아보는데 바로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답은 5번입니다.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뭐 유일신이 믿었다. 이렇게 아우라 마즈타라고 하는 유일신이 믿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개념을 썼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그러니까 사후세계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선과 악의 대립으로 봤고요. 근데 바로 이런 개념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거의 뭐 교리가 비슷하게 근본 원리가 비슷하게 나간 또 그런 딱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답은 5번 크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이 조로아스터교가 영향을 주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묻는 문제였고요. 네, 1번 선지 예수의 창시도였다. 요거만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교고요. 2번 신을 참여한 배달이라는 것다. 자, 배달하는 경전이 있는 종교 바로 인도 문명에서 아리아인들이 만든 브라만교죠. 브라만교. 그리고 3번입니다. 비단길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자,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에서 중국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해진 종교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인정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1번하고 똑같네요. 네, 그리스도교가 되겠습니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먼저 공인을 했고요.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와서 국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잠깐. 근데 어차피 11번 가기 전에요. 지금 경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베다가 브라만교의 경전이라면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은 아베스타가 되겠습니다. 아베스타. 네,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이름은 아베스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각 학생의 생각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던 제자백과 사상가 찾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오른쪽 남학생의 말이 핵심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로 두면 될 것 같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뭐뭐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대로 정치하자. 바로 노가사상이 되겠죠. 노자사상. 바로 도가사상이 되겠습니다. 노자 장자가 했던 도가사상. 바로 답은 1번이네요. 2번 묵자는요. 이건 뭐 쉽게 말해서 차별 없이 사랑하자고 하는 거죠. 네. 차별 없이 사랑하자. 네. 묵자 이름 따서 묵가고요. 네. 그런 사상가는요. 그다음 공자, 맹자는 당연히 인과 예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5번 한비자는 또 강력한 법의 통치로 하자고 그랬죠. 네. 진시황제는 바로 이 법가 사상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한비자가 또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 계속 중국으로 이어집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 4개 중에서 2개 골라야 됩니다. 자, 소를 이용해 농사지었고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것도 맞겠네요. 근데 디귿이요. 자, 농기구 철제 썼으면 당연히 무기도 더 강력한 철제 무기 썼겠죠. 그러니까 정복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맞는데 이게 무기가 청동제가 아니고 철기입니다. 디귿땡. 그리고 리을 사냥과 채집에서 농경과 목축으로 식량 생산 방법. 이건 신석기 혁명 얘기하는 거죠. 무슨 춘추 전국시대는 신석기보다 한참 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답은 기억년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네, 13번은요, 가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중국에 대한 그 고대 문명 이 단위에서 나올 황제는 진시 황제, 한나라 고조, 한나라 무제, 그리고 후한을 세운 황무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왕의 축을 황제로 바꾸고 자신을 첫 번째 황제라는 뜻에서 시황제를 그랬다. 바로 진나라 시황제고요. 그리고 남이다. 진의 9년제를 이어가면서 일부 지역은 친척과 공신에게 나누어 다스리겠다. 바로 9년제와 봉건제를 섞은 황제, 바로 한나라의 고조, 한나라에 세운 유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진시 황제, 나는 한나라 고조입니다. 자, 그럼 일단 바르게 짝지어진 거 보겠습니다. 먼저 진시 황제가 유학교육기관 태학을 설립하겠습니까? 오히려 진시 황제는 유학을 억압했죠. 그러면서 진시 황제는 분서갱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땡이고, 바로 유학교육기관 태학을 설립한 황제는 한나라 무제죠. 한나라 무제. 특히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여가지고 또 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진시 황제가 법과 사상 바탕으로, 아까 한비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진시 황제는 법과 사상 바탕으로 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맥락에서 지방제도를 9년제를 쓴 거죠. 그리고 3번 한나라 고조가의 흉노. 한나라 고조가 흉노하고 관계 있는 건 맞는데 장본을 서역에 파견한 황제는 한나라 무제죠. 네, 오히려 한나라 고조는 흉노의 그 무특선우한테 백등산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흉노 화천을 하고 공물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나입니다. 한나라 고조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과 철, 술의 전매제도 실시했다. 전매제하면 욕도 역시 무죄가 되겠습니다. 계속 틀린 선지는 전부 다 무죄네요. 자, 그러니까 무죄가 이렇게 흉노를 대대적으로 정복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그런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전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5번 진시 황제나 한나라 고조나 다 흉노. 자, 흉노에게 막대한 물자 제공. 자, 흉노하고 둘 다 관계 있는 건 맞는데 오히려 진시 황제는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만들었죠. 네.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축조를 했고요. 네. 이렇게 흉노한테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고 화친을 맺은 황제는 바로 흉노한테 패한 한나라 고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땡이고 나만 맞는 거죠. 자, 하여튼 진치 황제, 한나라 고조, 한나라 무제, 광무제 항상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신나라 멸망 원인으로 적절한 거. 자, 첫 번째가 유척 세력의 권력 장악인데요. 이거는 그 전한이 바로 즉 유방에 세운 처음에 한나라가 왕망한테 망할 때 그 얘기가 나올 때 바로 유척 세력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1번 땡. 바로 니은 맞습니다. 바로 진시황이 너무 가혹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진승 오광의 난 같은 이런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났죠. 니은 맞고요. 디귿 황건적의 난은 후한 말기죠. 바로 삼국지의 처음 머리가 되는 후한 말기. 그게 황건적의 난이고요. 그다음에 뭐 리을 만리장성의 축조 요거 맞네요.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높았다. 그래서 이런 진승 오광의 난 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답은 니을일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갑니다. 15번 가나시기 사이의 일을 묻는 겁니다. 자, 방금도 봤지만 유척인 왕망이 황제의 지위에 올라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바로 유방이 세운 그러니까 앞전 첫 번째 한나라라고 해서 전한이라고 그러죠. 전한이 바로 왕망한테 망했고 그래서 왕망이 세운 나라 이름이 신나라죠. 신나라고 이때가 기원 후 8년이 되겠습니다. AD 8년.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후한 광무제가 다시 유씨의 왕조를 세워서 그게 후한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후한 이 나라가 바로 황건적의 봉기 등 농민 봉기에 의해 가지고 사회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무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신나라가 망하고 또 후한이 거의 망해간 단계니까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거는 후한을 세웠다. 결국 그거밖에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광무제가 후한을 세웠다. 1번이고 이때가 서기 AD 25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주가 수도 나급으로 옮겼다. 이건 한참 전의 얘기죠. 자, 주가 원래 수도가 서쪽에 호경에 있다가 동쪽으로 나급으로 옮기면서 주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서 춘추 전국시대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한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전이고요. 3번 한해 고조가 국국제 시행했다. 자, 이건 지금 가는 벌써 유방에 세운 한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한나라 고조 얘기는 한참 앞인데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한나라 고조는 9년제와 봉건제를 섞은 군국제 시행했다. 나올 때마다 계속 다져야 되겠습니다. 4번 춘추 전국의 분열치 이것도 한참 전의 얘기고 5번 한나라 무제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수용했다. 자,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왔지만 태학이라는 유학교육기관을 설치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한무제와 유학과 관련된 것들인데 역시 한문제도 후한 사람이 아니고 전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땡입니다. 네, 그다음 자,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운 게 한나라 무제는 전한의 7대 황제고요. 전한이 망한 다음에 다시 왕망으로부터 다시 한나라 왕조를 세운 사람은 광무제입니다. 광무제. 네, 그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 한나라 때 문화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사마천이 사기 편찬했던데 유명한 역사책이죠. 2번 유학교육기관인 태학이 설치되었다. 바로 아까 봤지만 한나라 무제 때 태학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3번 사상 통제를 위해 분석행위. 자, 유학에 관련된 서적을 땅에 묻고 막 유학에 대한 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들 땅에 묻는 이렇게 유학을 탄압할 리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2번하고 모순됩니다. 네, 이건 3번은 그 유명한 진시황제가 바로 분석행위죠. 진시황제. 자, 그리고 4번 인도로부터 비단길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체륜이 제주술 개량해서 즉 종이 만드는 기술 개량해가지고 학문 발전 촉진했다. 이것도 후한 시대 역시 이것도 맞겠습니다. 네, 지금 요 16번 문제는 전한 후한을 가리지 않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네, 17번은요, 다음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 이게 유물이 뭐냐면은, 자, 얼핏 봐서는 마치 진시황제고 화폐를 통일한 동전, 반장년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 중국에 대한 선진 전혀 없고요. 결국 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도자기 조각에다가 바로 참조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제도, 바로 도편 추방제 말하는 거죠. 도편 추방제. 바로 아테네에서 시행했던 도편 추방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그 목적, 바로 독재자, 다른 말로 참주죠. 참주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했고요. 이때 또 정치가 클레이스테네스죠. 사람 이름까지 같이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자, 솔론이 처음 실시했다. 역시 솔론도 아테네 사람이긴 합니다만 솔론 하면 이제 재산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정치 참여를 제한했다고 하는 거죠. 네, 재산의 유무에 따라 정치 참여 제한.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이렇게 클레이스테네스 단계에 가서 바로 재산에 의한 제한 없앴고 특히 도편 추방제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 페리클레스 때에는 추첨해서 관리 선발하고 또 민회를 통한 직접 민주정치 정착시켰다고 했습니다. 늘 나올 때마다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 단계 꼭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3번 귀족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뭐 평민들이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고 그런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귀족 특권 지킨다네. 그래서 4번, 요건 또 로마의 민주정치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이것도 물론 답은 아닌데, 이제 기왕 나온 김에 로마의 민주정치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려면 바로 이제 평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평민회가 설치되고요. 평민회에서 바로, 평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직, 호민관이 선출되었죠. 이렇게 평민회나 호민관 얘기가 나올 때나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자, 드디어 또 나왔네요. 바로 아테네 얘기이긴 한데, 추첨을 통해 관리 선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 추첨을 통해 관리 선발하는 제도는 바로 페리클레스 때가 되겠습니다. 페리클레스. 자, 그래서 지금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하는 3단계 솔론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다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네, 가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으면서 신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죽지 않는다는 점이 인간과 다를 뿐 인간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그리스 문화가 그럼 답은 1번이죠.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거의 뭐 국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오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 인간 중심적인 문화 답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실용적인 성격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아까 전에도 수도교에도 봤습니다만 법률하고 건축 같은 그런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가 발달한 건 이건 로마 문화가 해당되는 얘기고요. 3번 세계 시민주의 경향 보여주고 4번 동방 문화와 융합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바로 헬레니즘 문화 말하는 거죠. 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대제국이 건설되면서 바로 그리스 문화하고 동방 문화가 융합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더 이상 폴리스에 연연하려 하지 않고 바로 세계 시민주의 경향 그런 경향을 보이는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되겠습니다. 네, 3번 4번 다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거고 거꾸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계 시민주의 경향을 보였다.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동방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이것도 역시 헬레니즘 문화 때 얘기네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 금욕을 강조했음. 바로 그거는 헬레니즘 문화 중에서 바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19번입니다. 미치우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인데요. 벌써 뭐 이 지문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듭된 전쟁으로 분열된, 바로 거듭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죠. 이런 거듭된 전쟁으로 분열된 그리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에 나서서 이렇게 대제국 건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한 답 찾아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교를 국구로 삼은 나라는 로마죠. 그 다음 2번, 페리클레스에 의해 민주정치가 정착된 거, 이건 바로 그리스 중에서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페리클레스. 네. 항상 다시 되풀이되지만 페리클레스 하면은 관직을 추첨으로 뽑았다고 하는 거, 추첨. 그 다음 3번 노예노동을 이용한 대농장 경영이 확대되었다. 이건 또 로마 얘기죠. 포에니 전쟁 이후에 지중해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바로 정복민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또 대토지, 대농장 경영이 확대되었다. 이건 로마 시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싼 포에니 전쟁, 바로 이거네요.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토지 소유가 경영이 확대되고 또 거꾸로 자영농은 몰락하고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위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 5번입니다. 바로 답은 5번인데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해당되는 것, 아까도 봤지만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입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로마 공화정하고 제정으로 그렇게 정치가 발전되고 진행되어 나간 단계,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네요. 이제 이건 배경입니다. 배경. 로마에서는 소수의 귀족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노예 노동 이용하는 대농장, 이걸 다른 말로 라티푼디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라티푼디움. 이 때문에 많은 자영 농민이 몰락하였고 귀족과 평빈 간의 빈부차가 커지면서 로마 공화정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 이제 이 위기를 좀 개혁하기 위한 뭔가 액션이 나오겠죠. 바로 그 배경은 뭡니까? 그건 이제 뒷이야기고, 이건 배경을 묻는 거니까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 승리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쭉 정복을 확대하니까 이제 땅은 굉장히 영토는 넓어졌죠. 지중해 지역 전역을 다 차지했으니까. 근데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대농장 경영 또 자영농민 몰락 이런 공화정의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나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기왕 이렇게 문제가 나온 김에 한번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요, 일단 처음에 왕정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공화정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화정 위기를 맞았죠. 그 다음이 나와야 될 것이 그렇죠. 이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포에니 전쟁. 처음에 이제 왕정이 끝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고, 근데 그 공화정에서 처음엔 귀족이 정치를 독점했다가 평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뭐 평민의 설치, 호민관 선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화정 위기가 왔고요. 두 번째 공화정 위기가 왔고, 세 번째 자꾸 착갈리네.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가 많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공화정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 카이사르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 옥타비아누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제라고 그래가지고 5명의 아주 뛰어난 황제가 있을 때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또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고 너무 황제가 잦은 황제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이 5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으로 천도하고 그 후에 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럼 이게 로마 제국의 동서 분열이 제일 마지막이 돼야 되겠네요. 6번. 네, 이렇게 항상 이런 선지가 나올 때마다 순서를 맞춰보는 연습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역시 21번. 방금 제가 20번에서 정리한 개는 그대로입니다. 로마의 발전 과정 쭉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 왕정 폐지하고 공화정 수립했습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평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됐으니까 평민회가 설치되고 호민과 선출됐습니다. 이게 2번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아. 이 사이에는 뭐 포에니 전쟁, 그라쿠스 형제 계약 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아서 그래서 호칭은 뭐 조너만자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그랬죠. 사실상 황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이 시작되었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고, 그럼 근데 그 이후에 오현제 시대가 있었지만 그 뒤에 군대가 정치에 개입해서 황제를 마음대로 폐위한 혼란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네 번째.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 디귿이 돼야 되겠네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가겠습니다. 네,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요. 다음과 같은 자연 조건으로 인해 이집트에서 발전한 지식 및 기술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자연 조건인지가 보겠습니다. 이집트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여 주변에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었고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자, 한 3가지 정도 적어줄 것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써보겠습니다. 네, 요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크게 3가지입니다. 태양력, 기하학, 측량술입니다. 즉, 이렇게 언제 그 나일강이 범람했는지 알아내야 되니까, 결국 나일강 범람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태양력이 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이 범람한 다음에 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새롭게 범람 후 새롭게 만들어진 경작지를 또 구획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기하학하고 측량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주제 제도 차이점 서술하라고 하는데요. 자, 진나라 시황제가 실시한 제도자 황제가 지금 군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진나라 시황제가 실시한 군현제죠. 군현제. 자, 그리고 한나라 고조얘기 나왔으면 뭐 안 봐도 이건 군국제입니다. 군국제. 역시 그림을 보더라도 딱 왼쪽 서쪽 부분은 황제가 직접 군현의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후들 통해서 다스리는 봉건제를 섞었습니다. 바로 군국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제도 차이점 잘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를 적자면 이렇습니다. 군현제는요, 군과 현을 설치해서 황제가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고요. 한나라 고조가 실시한 군국제는요, 수도 인근에는 이렇게 진시황제와 마찬가지로 군현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를 임명해서 다스리게 한 제도였습니다. 마지막 24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드디어 그라쿠스 형제의 추진한 개혁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딱 자료를 보더라도요, 그라쿠스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들짐승 저마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시민들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 지배자인데,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들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흑안 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운동에 몰락한 바로 공화정 위기가 닥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추진한 개혁 내용, 제가 키워드만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개혁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결과까지 같이 써야 되니까요. 자, 개혁 내용은 이렇죠. 농지법과 곡물법을 제정해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항상 귀족들이 원로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래서 원로원을 장악한 귀족의 반대로 개혁에 실패했다. 이렇게 결과까지 다 써야지 만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1단원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두 번째 큰 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 형성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